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 무조건 돈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는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임원만 한 10여 년 하셔 가지고 수십 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창업하면 가능할까요? 그럴 정도까지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2억 정도 받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취업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지금 남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한 5년, 2020년 10월 달에 퇴직을 했으니까요. 퇴직 후에 지금 5년 정도 됐고요. 이 5년 동안에 제가 5년 동안에 교수로서 이렇게 전환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의 나름대로 생활해 왔던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좀 얻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수십억이 있으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퇴직 후에 대부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퇴직 후는 전부 필요한 부분을 다 합친다고 그러면 돈이다. 그래서 수십억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다 보면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수십억 자산가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돈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들이 퇴직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무서운 상황은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떤 때 보통 나타나냐면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데 불편해 가지고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불편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심지어는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셔 가지고 혼자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장에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여행도 못 가고.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저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 손주나 이런 진짜로 가서 봐야 될 친구들을 갖다가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 후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첫 번째 부분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는 자기 몸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대로 노후에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흔히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 막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83 세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우리나라가 7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10년 이상이, 그러니까 70 대부터 83 세까지 해서 10년 넘게 이 상황이 거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는 기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건강이 망가진 상태에서 10년 동안 이게 지낸다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되게 외면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짜 문제는 세 번째에 나타나는 것들은 혼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돈보다 중요한 게 생기는데 이때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해 줄 사람, 옆에 있어 줄 사람, 병원을 데려다 줄 사람. 근데 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 돈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외로움과 고통이 동시에 오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것들은 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부분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들이 모든 걸 지키는 바탕의 기본이 된다는 걸로
존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살 수 절대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돼요. 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누구냐면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퇴직 후에 허비하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배우자. 이 배우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하고 뭐 자녀들 꽤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뭐 세태가 자녀들과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에서 배우자, 친구 이거 없으면 진짜 버틸 수 없는 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요. 나이 먹고 난 다음에도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게 되면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의 하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후의 삶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 이외에 건강, 건강이라면 내가 나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을 말하겠고요. 그다음에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가까이 있는 친구, 배우자, 자녀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가져가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개 다 40 대, 50대 있을 텐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말씀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40 대, 50 대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제안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달리기입니다. 만약에 관절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걸으세요. 걷는데 달리기는 보통의 경우에 2 킬로 3 킬로만 해도 충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나의 심박동성을 올리고 다하는데 걷기는 한 5 킬로 정도는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킬로 정도의 걷는 것들이 좋은지 아니면 달리기가 좋은지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40 대, 50 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움직이는 것들이 없을 때 건강이 대부분 다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드려요. 제가 요즘 달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서 달릴 때마다 느끼는 그 쾌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보통의 사람들은 지겹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달리기가 결코 지겹지 않고 진짜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것들 마음이 생기게 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러너스 하이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달리기를 하는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달리기를 좀 권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러너스 하이 이걸 느낄 수가 전혀 없어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참 오묘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산책을 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의 그 경험과 지금 달리기를 갖다가 제가 아침마다 한 6 킬로 정도 하는데 이때 느끼는 경험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40 대, 50 대에서 건강을 갖다 잘 챙기고 싶다면 저는 무리해서라도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관절이 안 좋더라도 달리다 보면 관절이 나아진다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마모드는 것들이 아니라 관절이 마모드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극시켜 줘서 훨씬 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침부터 달리세요. 퇴직 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리기고요. 퇴직 전에 내가 퇴직을 갖다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도 달리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 열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열풍에 같이 해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달리기 아침부터 시작했던 것들에 의한 그 강렬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풀로 태워가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건강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달리기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진짜 여러분들이 몸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외에 삶의 목적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의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병문안 몇 분을 오실 것 같습니까? 오셔 가지고 한 몇 분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20분 정도 지나면 뭐 약속이 있다 해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왔던
다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못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병원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 병원 속에서 옆에 주변에 다 아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잘 찾을 수 있는 곳들은 그런 환경적 여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건강이고,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달리기이고,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고, 그 하이가 여러분들을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달리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에 무조건 돈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는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다, 자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절대로 아니었더라고요. 어디서 가장 무너지냐면 바로 체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체력이라는 부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퇴직 후에 체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 체력이란 말에 휩쓸려 가지고 아, 체력이라는 건 운동이나 밥을 건강하게 식단을 해서 먹으면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체력과 가장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퇴직 전에는 여러분들은 출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하루 종일 수행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일정들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 전에는 몸이 억지로라도 쓰여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퇴직 후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할 이유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퇴직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늦어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이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퇴직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복의 웹을 놓고서 하게 되면 한 12,000보 정도 움직일 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로 퇴직 후에 보니까 거의 3,000보, 4,000보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체력을 떨어졌다는 걸 갖다가 아침에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다면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움직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이 체력이 떨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 전에는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과 퇴직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일정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체계적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익숙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이 적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체력이 무너지면은 생기는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출을 줄여요. 밖에 나가는 게 만사가 다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출하는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이제 대면대면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게 되면 집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활동량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삶의 반경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요만한 반경 속에서 쳇바퀴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는 사람이 멈추고,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앉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모되는 것들을 하기 귀찮아 가지고 '아, 나 귀찮다.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반복하는 삶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돈보다 체력이 중요한 이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아, 돈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현실은 체력이 없으면 여행도 못 가죠. 그 여행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갖다 여행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신선한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작업들이 여행의 가장 큰 역할들이거든요. 그런 여행들을 못 가니까 계속 그 안에서 집안에서 반복되는 것들만 밖에 없는 거니까 인생이 굉장히 무의미해지죠. 또한 취미라는 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면서 그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취미를 못 하니까 그 체력이 없으면 취미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같이 정을 나누는 것이 이 사람의 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요즘 대학을 딱 가고 나서 대학 가니까 젊은 친구들 만나 가지고 젊은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가 저한테 막 밀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활했던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진취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에너지 있게 살아가야겠구나.'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사람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체력이 없게 되면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먼저라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체력은 결국 관계이고 인생이고 연결되기 때문에 체력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일상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일상의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더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체력이 없으면 집에만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외롭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빠지게 되고요.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이나 고립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암울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인생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력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요. 여러분들 체력에 대해서 가치를 그래서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체력의 가치를 근데 폄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자산만 있으면 되지. 뭐 체력이 뭐 중요해.'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게 다 중요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막상 사라지게 되면 '체력이 모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영이라는 것도 옛날에 했는데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물속에 잠수를 하는데 잠수를 하면서 제가 한 이 50 미터를 갔다가 오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숨을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숨을 참을 때 느껴집니다. 일상 속에 아무것도 아니던 이 공기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건가. 그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체력이 없는 그러니까 몸에 건강이 없는 상태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요소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자산 이런 것보다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지금 운동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진짜 따끔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운동하세요. 운동을 하셔야지 체력이 바닥나 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마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40 대, 50 대라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이 퇴직을 갖다가 이루기 이전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라두는 체력을 기르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첫째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먼저 하시면 돼요. 운동이라 그러면 가장 손쉬운 운동이 뭐냐면은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달리기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단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달리기라면은 바뀝니다. 지금 제가 달리기라는 순간에 달리기를 하니까 내가 먹는 것들이 탄수화물 양은 좀 줄이고 지방하고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식단으로 갖다 내가 변화시키고요.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달리기라는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달리기고요. 그다음에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식단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면은
세 번째 가장 건강에 체력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수면이거든요. 이 수면까지 덩달아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에 운동, 특히 달리기 미루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식단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면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인생이 체력에서 갈려지는데 이 체력에 의한 기본적인 바탕을 갖다가 세 가지를 통해서 달리기, 식단 관리, 수면 관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한다면 어떤 순간에 퇴직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퇴직 이후에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들 덮친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헤쳐나가지고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달리기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을 이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할 때 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돈이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상관은 빚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퇴직 후에 그래도 살아간 사람 중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없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장장에 쓸 돈이 없으면 사실 나가서 벌을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빚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빚 부분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빚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좀 투자해 가지고 많이 벌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벌면 되지.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데 퇴직 후의 빚은 직장인 때와 빚하고 완전히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요. 빚을 다 갚아버렸던 것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을 전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게 되면 '아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가.'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자주 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퇴직 후에 빚을 지면은 벌어질 수 있는 현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때 빚이 있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밖에 될 수 없다는 것들이 퇴직 후의 현실입니다. 직장 때는 이게 해결이 돼요. 왜 해결이 되냐면 월급이 있잖아요. 다달이 나오는 월급 갖다가 아무리 빚이 있어도 갚아 나가면 되니까 버틸 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퇴직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 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월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되게 하찮게 여길 거예요. 이런 쥐꼬리만한 월급 그러면서 회사 욕이란 욕을 다 하는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게 되는 다달이 받게 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돈 중에 가장 힘이 센 돈이 큰 돈이고 두 번째 힘든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다 누구나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이자가 계속 커갑니다. 대출이자에다가 다달에 먹고 살아야 되고 움직이고 생활해야 되고 집에도 있어야 잠은 자야 되니까 이런 생활비들이 다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금액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아끼고 아껴도 3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몸이 아프게 돼요. 저도 지금 어제 제가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 임플란트 안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의료비가 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료비를 댈 수 있는 게 고정비가 있을 때는 월급이 나오면 그걸 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 놓고 월급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돈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있을 거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되면 우리 여러분들의 생활은 완전히 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무너지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감까지 여기에 다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꾸 조급증까지 생기고 이런 불안감까지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들까지 나타나는 것들이 퇴직 후에 빚이 있을 때 생기는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한 순간이니까 퇴직이든지 이런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멘탈이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멘탈이 무너집니다. 어떤 케이스 무너지냐면요. 불안함 때문에. 아, 미래에 내가 계속 이렇게 돈을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매일매일 엄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아들이나 와이프가 돈 없어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쓸 돈이 없어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들이 빚을 져 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면 훨씬 더 크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생각만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갚지? 이자가 어느 순간에 또 금리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샀다면 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이 집값이 떨어지면 원리금 상환을 갖다 더 압박하는 거 은행에 압박하는 거 아세요? 이러다 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 이 집마저도 뺏기고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반복되면 결정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이 조급증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버터떡이라 해서 유행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창업을 무리하게 들어가는데 이 버터떡의 유행이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6 개월밖에 안 가요. 6 개월 후에 더 큰 위험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더 위험한 선택 비트코인 같이 빚을 내 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빚이 더 큰 빚을 불러오고 이 큰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커가는 상황을 딱 입구에 놓이게 되면 어느 쪽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삶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 이게 무너지는 순간은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빚은 진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관계의 문제까지 번져나갑니다. 가족 관계의 문제까지 어떻게 번져나가는 줄 아세요? 대부분 다 배우자하고 싸워요. 어떤 문제를 싸우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돈에 관련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아마 그때 하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근데 무리해 가지고 대부분 했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 배우자하고 계속 티각태각 싸우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서로 말도 안 하는 상황을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자녀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특히 그런 관계 집에 빚이 있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 자녀하고 거리 관계는 더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런 가정도 봤습니다. 가족끼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밥을 차려 놓고 있으면 밥을 차려 놓고 있는 상황이 되면 부인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밥 차린 줄 알고 나와서 밥을 먹고요. 그거 밥 안 먹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와서 설거지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아닐 것 같죠? 진짜로 그런 집 있어요. 퇴직 후에 빚을 통해 가지고 빚 때문에 가족 관계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런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가족 간에 한마디도 말도 안 합니다. 단순하게 집 이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다가 특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빚 때문에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상황이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이 집마저 노후에 지내야 될 이 집마저 사라질 상황이들 벌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랬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가족끼리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왼수가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있지만 혼자서 자기 방에서 혼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외로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후에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전체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가 벌까가 아니고요. 얼마를 지킬까입니다. 퇴직 후에는 공격보다는 방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퇴직 후에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패하고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퇴직 후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직 전에, 퇴직 후에 내가 빚을 다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퇴직 후에는 그 빚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하셔야지, 퇴직 후에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가지고서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퇴직 후에는 빚은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로 남겨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퇴직과 빚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만 하나 여러분들 가슴에 남겨놓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연봉 막 2억 넘게, 그것도 임원만 한 10여 년 하셔가지고 수십 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창업하면 가능할까요? 아유, 제가 주변에서 본 여러분들을 많이 봤지만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정도면 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 그 회사에 있을 때 막 조 단위도 구매해 본 사람이면 막 그런 의사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은 분명히 경험이 많으니까 성공하겠지.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보통 임원이 주로 더 크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기업 임원이 창업하면 망하는 진짜 이유, 저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퇴직 후에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판매되는 고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임원이라는 사람은 고객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로. 그러니까 임원은 고객을 어느 순간, 그러니까 신입사원하고 중간 관리자 있을 때까지는 임원들을 그러니까 임원들이 고객을 상대해 봤지만, 그 이후에는, 임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고객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보고서나 아니면 객수가 몇 명이었어, 그 객단가가 얼마였어, 그래서 이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돼, 이런 것들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직접 고객을 보면서 이 고객들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반응하는 걸 직접적으로 고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겠죠. 근데 진짜 임원이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몰라요. 고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창업은 고객의 전부입니다. 왜냐고요? 직접 팔아야 되니까요. 직접 응대해야 돼요. 직접 설득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 매출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임원들은 창업을 해가지고 가면은 직접 팔아야 되고, 직접 응대하고, 직접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갖다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되면, 그때 임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팔리지? 이게 왜 안 팔리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씁니다. 아, 이게 왜 안 팔리지? 아, 내 상품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 내가 이거 판매하는 것들 중에 어떠한 전략을 미리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팔아야 되는 순간에, 직접 응대하는 순간에, 직접 설득해야 되는데,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왜 이건 안 팔리지? 이유는 간단하게입니다. 아, 고객이 사고 싶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뭘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서 어떻게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고서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그 메가커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메가커피가 새롭게 오픈했어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제가 보기엔 임원 출신인 것 같아요. 한 60 가까이 됐는데, 딱 제가 임원 출신 딱 포스를 보면 알거든요. 포스를 보면 아는데, 이분이 메가시티 그 좁은 자리에서 한쪽 자리에 앉아놓고 옆에 책이랑 이런 걸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이만큼 쌓아놓고 아르바이트 2명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거기서 뭔가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사장님이에요. 정작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메가커피 그걸 차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야 될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서류 이렇게 쌓인 데서 뭘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적고 있나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늘 매출 이거 적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직접 몸으로 응대해야 될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고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들이 대부분 다 창업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고객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임원들은 잘 몰라요.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돈 가지고 씁니다. 저만 있어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구매했던 금액이 1조예요. 1조의 금액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막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창업해 가지고 내 돈 만 원도 진짜 이거 보는 감각이 달라요. 내 돈 10만 원, 100만 원 이거 투자하고 이거 관리하는 거 이거 임원들이 해 봤을까요? 아니 비서가 건강검진 일자같이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본인이 가는 영화 티켓도 예매해 주는데 영화 티켓 값이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서 내가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큰 돈만을 갖다 사인해 가지고 내가 결제도 않고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나가는 것들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감각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 후에 나와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제대로 꾸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막 인테리어 막 억 단위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끝날 걸 갖다가 억 단위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탭을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초기에 과다하게 비용을 투자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이것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에 쓰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출들, 그분 그 밖에 차가, 제가 그 차 보고서 더 놀랐던 게 그 차가 제네시스라고요. 그 제네시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갔을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시작부터 돈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임원으로 했던 분들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그분의 구조를 그렇게 계속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 보통의 창업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자기 그 창업해서 나와서 3년 만에 한 50%가 다 폐업을 하거든요. 저는 3년 안에 폐업하는데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돈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임원들이 창업하면은 성공할 힘이 없다는 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게 제가 가장, 저도 약간 비슷했으니까 이게 가장 아마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내려놓지가 않아요. 내가 임원이었는데 이 자존심, 이거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대부분 다 상석을 안 쳐주잖아요. 안 쳐주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에 안 쳐줬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의 뻥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뻥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움직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창업은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몸으로 움직이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창업입니다. 이때는 임원의 가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인 고객의 눈치를 슬금슬금 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메가 커피에 앉아가지고 옆에 쌓아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니 감히 고객의 자리에다가 서류를 쌓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사장님이. 아유, 그게 자존심을 못 버린 거예요. 이미 책상이면 의자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서 있는 때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서비스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서 있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하체 힘부터 길러야 돼요. 이게 바로 저는 뭐냐면 낮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지 직원들도 사장님 말씀 따라요. 사장님 그러고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서로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노단 따먹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업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창업입니다. 근데 임원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사업이 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 태도의 문제인 이 사업에서 돈을 쓰는 감각도 없지, 자존심만 엄청 가지고 있지, 그리고 맨날 입으로만 지시하는 것들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런 태도가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나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험, 그거다
솔직히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쪽에서 전략을 세워가는 것들, 이건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들을 갖다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장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판단할 때, 큰 거에 대한 의사결정 판단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이에요. 근데 창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창업에서는 고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세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기엔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원의 어떤 과거가 아니고 지금 창업해가지고 맨바닥을 기어야 되는 현재 지금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창업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임원 출신인데 내가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시장에 가보세요. 그것도 일반적인 그 대형마트 이런 데들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전통시장에 가셔서 그 바닥에서부터 생선 잘라가면서 야채 다듬어가면서 손뼉 쳐가면서 물건을 팔아보고, 그 물건을 팔 때 고객들하고 어떻게 응대하고 팔어. 저도 요즘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저 주말마다 와이프와 매일 갑니다. 왜 가느냐면, 살 것이 없더라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거기 꼭 들렸다가 갔는데, 갈 때 왜 가냐면 거기서 진짜 생동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에너지를 받고 삶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갑니다.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임원 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원한다고 그럴 때 아직도 임원의 때가 남아있는 것 같다. 저 벌써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임원의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창업을 한다는 건 거의 100%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창업 후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80%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임원, 그러니까 제너럴한 특징을 가지고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것들은 거의 90% 가까이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구조적인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왜냐하면 임원을 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맞추는 것들을 갖다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부분들은 분명할 겁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중에 아마 임원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을 충분히 배우신데, 배우고 난 다음에 창업의 길로 나올 때는 거기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다 저는 이제 그 삶의 군더더기라고 그러는데, 이 삶의 군더더기 다 내려놓고요. 임원의 군더더기 다 내려놓고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원까지 했기 때문에 출발선이 앞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금도 있을 테고요. 관련된 지식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이 앞인데 거기서 태도만 낮은 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임원을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감투, 그걸 절대로 가지고 나오지 마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취업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처음 내 일자리에 연봉을 2억을 받거나 그렇게 정도까지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2억 정도 받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취업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되게 다 이제 임원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정도면 어디를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룹에 임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경력까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임원이라도 취업하는데 재취업에 어려움을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쩌면 대기업 임원 출신들은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제 3가지가 있는데, 이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나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더 정확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 쓰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연봉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고 지시를 잘 따르고 오래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임원 출신은 어떤가요? 연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웬만한 대기업의 연봉 임원 되면 한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2억이 넘을 거예요, 대부분 다. 2억이에요. 2억인데 대부분 다 퇴직할 때가 50대 초반이 되니까 한 50이 넘어갔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면 대부분 다 관리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들이 어쩌면 재취업의 첫 번째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인이 오히려 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원 출신은 화려한 대부분 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는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녀봤지만, 일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이런 일자리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일자리는 거의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일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디서 임원했던 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오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냥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와서 해서 충분할 일을 갖다가 굳이 임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사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회사한테 요구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협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뽑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분을 선택하는 분들이 인사팀장이나 인사부문장인데 자기보다 나이 많잖아요. 근데 인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오는 순간에 얼마 만에 내 자리를 위협할 거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을 때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는데 이상하게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을 뽑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HMR이라는 부서였는데 가정간배식인데 이때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셰프들을 뽑게 돼 있었어요. 네. 오늘날 이 셰프 중에 꽤 유명한 셰프가 오겠다고 왔더라고요. 뭐 제시하는 연봉도 그 연봉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사람을 안 뽑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져왔던 경력들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온 다음에도 금방 퇴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알만한 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셰프가 저희 롯데마트에서 HMR 쪽에 오려고 했었는데 예, 그런데도 그분을 안 뽑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경력이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맞는 직무에 사람의 적합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지 여기에 과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임원같이 이런 그 경력이 많은 것들은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거. 두 번째 부분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생각해요. 임원이니까 그냥 하향 지원하면 되겠다. 대학은 하향 지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합격한 분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재취업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할게요. 많은 투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만 낮추면 되지. 현실은 이런데 내가 눈만 낮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직, 보조직, 단순 업무 이런 데 지원하면은 왜 안 뽑아줘? 나는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서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면접 보면은 되게 당당해요. 탁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 하향 지원했으니까 당신의 회사가 나를 안 봐주면 당신의 회사는 큰일 나는 거야. 이런 표정입니다. 아주 근엄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말의 속도도 대부분 다 면접을 온 분은 긴장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딱 여유 있게 딱 와서 제가 뭐 했는데 성과가 이만큼 났고요. 뭐 했는데 이런 성과가 났고요. 그러면 면접하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럼 그 회사에지 왜 여기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에 그런 화려한 경력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와 비교하면서 속도, 유연성, 적응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경력은 높은데 맞는 일자리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임원 경험, 대단하십니다. 거의
직장 취직한 사람 중에 1%밖에 못 올라가는 자리예요. 하늘의 별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간 거 진짜 대단해요. 근데 재취업 시장은 수요가 달라요. 내가 공급자로 나왔을 때 수요자가 뭘 요구하는 걸 갖다 정확하게 그 수요를 맞춰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재취업 시장은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나이가, 경력이, 연봉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이 세 개가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가 진짜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취업시장도 아닙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도식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직장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임원들을 하셨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아마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같은 경력이 여러분의 팀장 자리 온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뽑겠습니까? 절대로 안 뽑아요. 그래서 재취업은 임원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재취업을 임원 출신인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리셋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리셋 시키는 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리셋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원에 가져왔던 경력이 아니라 이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경력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재취업 시장에 맞는 경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경력들이 빚을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잘 알고 있는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장 다닐 때 조리식품 쪽에서 초밥을 만들 친구였습니다. 이 초밥을 만들 친구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초밥을 하고 있는 그 매장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하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우고 나온 걸 갖다가 다시 바닥을 세고 난 다음에 큰 초밥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그 초밥집의 수석 요리사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던 경력을 나와서 거기다 경력을 쌓아서 재취업 시장에 다시 바닥부터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만이 재취업적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과 퇴직 이전의 삶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전에 내가 누구였느냐 이게 중요하고 퇴직 이전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준비했느냐, 자산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태도를 분명한 방향을 맞추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퇴직 이전에 그런 준비를 하시고요. 퇴직 이후에도 바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